예, 안녕하세요. 최광석 변호사입니다. 부동산 유치권 소송 실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부동산 유치권은 실무에서 굉장히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. 부동산 유치권 관련해서 유치권 그 법 조문 자체는 우리 민법에서 9개,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,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 해가지고 상법에서는 단 1개가 있습니다. 58조인데요. 그래서 총 조문수로 따지면은 불과 한 10개밖에 안 되는 그런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실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유치권 소송이 많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이게 유치권이 그 공사채권, 공사대금 채권하고 제일 연관이 많이 되는 결련성이 있어서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 공사대금 사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공사 사건들은 대체로 이제 법률 실무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액이 큰 데 비해서 너무 이렇게 그 정리가 안 된 계약서도 없고,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이런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소송의 노다지라 그럴까요?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처럼 공사대금 사건이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, 이 공사대금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이 부동산 유치권입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유치권이 그 어떤 조문 수에 비해서 굉장히 소송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아주 이 소송 실무로서는 아주 좋은 테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앞으로 이제 하나씩 좀 총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목차도 상당히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또 좀 간단한 것이 1편은 총론편이고 2편은 그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, 어떤 경우에 요건을 갖춰야 이게 유치권이 된다 또 안 된다 라고 하는 성립 요건과 한계, 제한 이런 문제고요. 결국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란 것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, 또 중요한 결련성, 그 점유하는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. 그 다음에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치권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치권의 그 성립 요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유치권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 표시가 없어야 된다. 유치권 그 인정 안 한다. 유치권 앞으로 성립하지 않는 걸로 합의한다라고 하는 미리 그런 합의가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합의의 부존재,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과 관련된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3편에서는 유치권의 효력 문제인데, 유치권은 결국 유치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치권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유치할 권리 이런 게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이제 일정 부분 사용 수익하는 그런 문제. 그 다음에 또 경매치고 유치권자로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. 그 다음에 또 과실수취권.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권의 이제 효력과 관련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 또 어떤 경우는 또 소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멸과 관련된 부분을 4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면서 선관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, 그걸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유치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좀 제공한다거나, 아니면 유치권을 중간에 성립한 유치권을 포기하거나, 아니면 또 피담보 채권이 중간에 또 소멸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그런 경우를
이제 4편의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편에서는 유치권을 이제 쟁점으로 한 소송, 그런 분쟁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, 그것을 민사분쟁, 그 다음에 형사분쟁, 그 다음에 경매 절차적인 분쟁,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1강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립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치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성질,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워밍업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치권이 그 법정 담보물권, 또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,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인데, 왜 이제 그런 유치권이 그런 그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,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민법 320조부터 328조까지가 이제 유치권에 관한 부분인데요. 320조의 유치권의 내용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.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부동산이라고 놓고 보면은 조금 그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죠.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이러면 괜히 좀 이게 복잡하고 길어 보이기 때문에,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원래 이게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 유치권이나 민사 유치권이나 간에 원래는 좀 이렇게 그 어찌 보면 좀 동산에 관련된,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 시계방에 이제 맡겨놓고 시계를 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내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계 같은 것을 이렇게 유치하는, 반환을 거부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그 권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은 그런 당초 예상했던 그 어찌 보면 그 동산에 관련된 그런 그 전제들이 다 깨지고 실무상으로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송으로 이제 분쟁이 번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분쟁의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. 분쟁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그 소송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에 따른 이해관계의 어떤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, 그 규모가 동산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분쟁이 잘 안 되죠.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동산을 움켜쥐고 그 유치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,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크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 지금 동산을 사실은 좀 염두에 두고 그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작은 권리로서의 유치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게 부동산의 어떤 분쟁의 도구가 됨으로써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런 권리로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왜냐하면 이 부동산, 다 지어진 부동산, 상당히 값이 나가는 부동산을 움켜쥐고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버텨내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유치권이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막강한 지금 무기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민법상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,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, 점유한다는 표현을 쓰는데, 유치함으로써 채무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건입니다. 우리가 유치권,
질권, 저당권. 그래서 민법에는 담보물권이 이제 3개로 나와 있는데 이 담보물권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. 그런데 다른 뭐 질권이나 저당권과 특성이 있다. 그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보물권의 한 종류고요.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그 물건 점유를 이전해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채권 추심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유치권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시계 수리하는 수리비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.